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 만날 책은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1월 11일 이곳에서 지내는 내내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뉴욕은 정말이지 사람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 버리는 곳이네요. 많은 것을 배우는 굉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집안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어요. 차라리 존 그리어 고아원 출신인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제 성장 과정은 결점이 많지만 최소한 가식은 없었어요. 물질에 짓눌린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 집안의 물질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돌아오는 급행열차에 오를 때까지 숨도 한번 제대로 못 쉬었어요. 가구는 모두 조각품이고 장식이 호화롭기 그지없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다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하는 상류층이었고요. 그러나 그 집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진심이 담긴 대화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생각이란 것은 그 집 현관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펜들턴 부인은 보석과 양장점과 사교 모임 일정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맥브라이드 부인과는 어쩜 그렇게 다른 어머니의 모습일까요?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 맥브라이드네처럼 가정을 꾸릴래요. 세상에 돈을 모두 준대도 제 아이를 펜들턴 집안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저를 초대해준 분들을 험담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죠? 부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저씨와 저만의 비밀 이야기예요. 저비도련님은 티타임 때 딱 한 번 마주쳤고 그때도 단둘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정말 실망이 컸죠. 지난 여름에 그토록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후로 첫 만남이었잖아요. 그분은 친척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도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긴 마찬가지였고요. 줄리아의 어머니는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자라고 했어요. 장발이나 빨간 넥타이를 하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나요? 대대로 온 집안이 영국 국교의 신자인데 대체 어디서 그런 별난 사상을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왜 요트나 자동차나 폴로 경기용 말처럼 그럴듯한 것에 돈을 쓰지 않고 개혁인이 뭐니 하는 미친 짓에 돈을 쏟아붓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사탕 구입에도 돈을 쓰세요. 줄리아와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상자씩 보내주셨거든요. 아저씨, 저도 사회주의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도 상관없으시죠? 사회주의자는 무정부주의자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을 폭탄으로 날려버리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저는 사회주의자가 될 운명일 거예요. 제가 바로 무상계급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될지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니에요. 일요일에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 편지에서 제 결심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뉴욕에서 아름다운 극장과 호텔과 저택들을 많이 보았더니 아직까지도 오닉스며 금박이며 모자이크 바닥이며 종려나무 따위의 것들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학교로 돌아와 다시 책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학생인가 봐요. 뉴욕보다 이곳의 학구적인 평온함 속에서 더 기운이 나요. 대학 생활인 아주 만족스러운 삶의 형태예요. 책과 공부와 규칙적인 수업이 정신을 깨어있게 하죠. 머리가 피곤해지면 체육관이나 야외로 나가서 운동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나와 생각이 똑같고 마음이 많은 친구들이 가득해요. 우리는 저녁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또 떨다가 마치 세상의 절박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낸 것처럼 의기양양해져서 잠자리에 들지요. 그리고 틈만 나면 순간순간 생기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엉뚱하고 실없는 농담을 던지는데 그게 얼마나 기발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위트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기쁨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기쁨을 끌어내는 것, 그게 바로 행복에 참된 비결이고 그러려면 바로 현재를 살아야 해요. 지난 일을 영원히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사는 거예요. 농사 짓듯이요. 농사에는 조박농법과 집약농법이 있어요. 저는 집약농법처럼 매 순간을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또 매 순간을 즐기는 내 자신을 지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경주를 해요.
오직 저 멀리 지평선에 놓여있는 결승점에 도달하려고 안간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달리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서 헐떡거리게 되고, 그러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원 속을 지나오면서도 그 풍경을 다 놓치고 말아요. 결승점에 이르러서야 깨닫죠. 자신들이 늙고 지쳐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결승점에 도달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길가에 앉아 소소한 행복을 많이 쌓기로 했어요. 비록 제가 위대한 작가라는 결승점에 결국 이르지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제가 훌륭한 여성 철학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추신. 오늘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방금 강아지 2마리와 새끼 고양이 1마리가 창턱에 내려앉았어요. 친애하는 동지께. 만세. 저도 이제 페이비언이에요. 페이비언이란 기꺼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회주의자예요. 우리는 사회개혁을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급작스러움은 사회에 혼란만 줄 테니까요. 우리는 먼 장래에 우리 모두 준비가 되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때 매우 점진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길 바란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산업과 교육 그리고 고아원 분야의 개혁을 실시하며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요. 동지애를 가지고 아저씨의 주디 올림. 월요일 3교시 2월 11일 키다리 아저씨께. 이번 편지가 너무 짧다고 언짢아하지 마세요. 편지가 아니라 이제 곧 시험이 끝나면 편지를 쓰겠다는 안내 글이니까요. 그저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저의 목표랍니다. 장학금 수령자답게 말이죠.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아저씨의 J.A. 올림.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저녁에 카일러 총장님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경거망동에 대해 연설하셨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성실히 노력하거나 진정한 학구열에 불탔던 예로부터 정신을 잃어가고 있고, 이런 경향은 조직화된 권위에 대한 우리의 불손한 태도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고요. 우리가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경의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며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아저씨께 너무 버릇없이 굴었나요? 좀 더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아저씨를 대해야 할까요? 네, 그래야겠군요. 그럼 편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친애하는 스미스 씨께. 제가 학기말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지금은 새로운 과목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음을 전해드리니 아무쪼록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성 분석 과정을 끝으로 화학 과목을 마무리하고 생물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렁이와 개구리를 해부한다는 말에 이 과목 선택을 조금 망설이긴 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남프랑스의 로마 유적에 관한 대단히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 정도로 명쾌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문학 강조화와 관련해서는 워즈워스의 틴턴 수도원을 읽고 있습니다. 매우 잘 쓴 작품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작가의 생각이 어찌나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던지요. 셰리, 바이런, 키츠, 워즈워스 같은 시인들의 작품에 잘 드러나는 19세기 초의 낭만주의 경향이 고전주의보다 훨씬 더 제 마음을 끕니다. 시 이야기가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테니슨의 럭슬리 홀이라는 매력적인 작품을 읽어보셨는지요? 요즘은 체육관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습니다. 학생감 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매우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체육관에 졸업생 선배들이 기부한 시멘트와 대리석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수영장이 있습니다. 룸메이트인 맥브라이드 양이 수영복이 줄어들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며 자신의 수영복을 제게 주었습니다. 수영을 배워볼 생각입니다. 어젯밤에는 디저트로 맛있는 분홍색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발색에 오로지 식물성 색소만 썼다고 합니다. 학교 당국에서 미감과 건강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아닐린 색소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환상적입니다. 화창한 날이 계속되고 가끔 구름이 낄 때면 반가운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저와 친구들은 수업을 들으러 기숙사와 교실 사이를 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수업을 듣고 돌아올 때가 더 좋습니다. 정중한 마음을 담아 제루샤 에벗 올림.
4월 24일 아저씨께. 또다시 봄이 왔어요. 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저씨도 한번 와서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지난 금요일에 저비 도련님이 학교에 들르셨는데 시간을 참 잘못 고르셨어요. 하필 셀리와 줄리아와 제가 기차 시간에 맞추어 달려가고 있을 때 오셨지 뭐예요? 어디로 가고 있었냐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무도회와 야구 경기에 초대받아 가던 길이었어요. 아저씨만 괜찮으시면요. 미리 여쭤보지 않았던 건 아저씨의 비서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였어요. 하지만 정식 절차를 제대로 거쳤어요. 학교에서 외출 허가를 받았고 맥브라이드 부인이 보호자로 동행해 주셨거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일일이 다 쓰기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에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토요일. 날 셀라. 얼른 일어나렴. 야간 당직자가 그렇게 저희 모두 6명을 깨웠어요. 우리는 냄비에 커피를 끓이고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커피는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해돋이를 보러 윈트리 힐 꼭대기까지 3km 이상을 걸었어요. 마지막 비탈에서는 거의 기다시피 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해님에게 질 뻔했네요. 아저씨는 우리가 너무 지친 나머지 입맛이 없어서 아침 식사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이런, 아저씨, 오늘은 계속 느낌표를 남발하고 있네요. 이 페이지는 온통 느낌표를 흩뿌려 놓은 것 같네요. 새 우미 돋는 나무, 운동장에 석탄재를 깔아 새로 만든 달리기 트랙, 내일 있을 생물학 시간에 엄청난 수업량, 호수에 띄운 새 카누, 캐서린 프렌디스의 폐렴 투병기, 총장님의 앙고라 고양이가 가출해서 일주일이나 퍼거슨관에서 살다가 기숙사 청소 담당자의 보고로 되찾은 사연, 저의 새 드레스 3벌, 흰색, 분홍색, 파란색 물방울 무늬 드레스와 거기에 잘 어울리는 모자 등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을 생각이었는데 졸음이 밀려와서 안 되겠어요. 늘 이 핑계를 대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여자 대학이란 곳은 엄청나게 바쁜 곳이라서 하루가 끝날 때면 녹초가 되어버린답니다. 특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날은 더 그래요. 5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전차에 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앞만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은 예의 바른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아주 멋진 벨벳 드레스 차림의 한 아름다운 숙녀가 전차에 탔는데 무려 15분 동안이나 무표정하게 멜빵 광고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기만 중요한 인물이라는 듯 남들을 애써 거들떠보지 않는 행동이야말로 무례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러면 많은 걸 놓쳐요. 그 숙녀분이 쓸데없이 광고판만 빤히 보는 사이 저는 전차를 가득 메운 흥미로운 사람들을 관찰했거든요. 이 그림은 실 끝에 매달린 거미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아니랍니다. 수영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수영 강사가 제 허리띠 뒤에 달린 고리에 밧줄을 걸어서 천장 도르래에 연결했어요. 강사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저는 강사가 밧줄을 느슨하게 하지는 않을까 불안해서 한눈은 강사를 보고 다른 한눈으로만 수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니까 좀처럼 수영 실력이 늘지 않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해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땐 비가 왔는데 지금은 햇빛이 쨍쨍 비쳐요. 셀리와 함께 야외 테니스장에 갈 거예요. 굳이 체육관에 갈 필요가 없겠어요. 일주일 후, 이 편지를 진즉 붙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편지가 제 날짜에 꼬박꼬박 오지 않아서 언짢으신 건 아니겠죠? 저는 아저씨께 편지 쓰는 것이 정말 좋아요. 제게도 근사한 가족이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저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명 더 있어요. 올겨울에 저비도르님으로부터 길게 잘 쓴 편지를 여러 통 받았어요. 줄리아가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겉봉은 타자기로 쳤어요. 깜짝 놀라셨죠? 거의 매주 프린스턴에서 노란 편지지에 휘갈겨 쓰는 편지도 와요. 저는 즉시 사무적인 답장을 보내고요. 이제 아시겠죠? 저도 다른 여자애들처럼 남자들에게 편지를 받는답니다. 졸업한 연극부원으로 뽑혔다고 말씀드렸나요? 연극부원은 정말 고르고 골라서 뽑아요.
천여 명의 학생 중에서 75명만 뽑거든요. 철저한 사회주의자인 제가 이 모임에 가입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회학 분야가 있어요. 바로 기대하시라.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복지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교수님이 여러 주제를 종이를 적어서 무작위로 나눠주셨는데 그 주제가 제게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녁 식사종이 울려요. 가는 길에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게요. 사랑을 담아 제이. 6월 4일 아저씨께. 요즘은 무척 바쁩니다. 열흘 후가 종강이고 당장 내일부터는 시험이니까요. 공부할 것도 산더미고 꾸려야 할 짐도 산더미예요. 그런데 바깥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안에만 있으려니 마음이 괴롭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줄리아는 해외로 나갈 거래요. 이번이 벌써 4번째 해외여행이래요. 아저씨, 돈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셀리도 여느 때처럼 에디론덱산 별장에 가요. 저는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아마 3가지로 추측하시겠죠? 록 윌로우 농장이요? 아니요. 셀리와 함께 에디론덱 산으로 가냐고요? 틀렸어요. 다시는 그런 말은 꺼내지 않을 거예요. 작년에 실망한 걸로 충분해요. 다른 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저씨는 그다지 창의력이 풍부하지 않으시네요.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아저씨의 비서에게도 제가 이미 결심을 굳혔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올여름은 찰스 페더슨 부인의 바닷가 집에서 지낼 겁니다. 올가을 대학에 입학하는 따님의 가정교사로 일하기로 했거든요. 맥브라이드 집안을 통해 알게 된 분인데 아주 매력적이세요. 작은 따님의 영어와 라틴어 공부도 봐줘야 하지만 제 시간도 얼마간 낼 수 있고 한 달에 $50나 벌어요. 엄청난 돈이지요. 먼저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저는 쑥스러워서 $25 이상 달라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9월 첫 주에 매그놀리어 부인이 사는 곳이에요. 애 일이 끝나니까 아마 남은 3주일은 록 윌로우로 가서 보내려고 해요. 샘플씨 부부와 다정한 동물들도 모두 다시 보고 싶어요. 제 계획이 어떤가요? 전 자립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저를 스스로 서게 해주신 덕분에 이젠 저 혼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식과 우리 시험이 딱 겹쳐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셀리와 저는 그날 시간에 맞춰 가보려 했는데 영 불가능해졌지 뭐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즐거운 여름 보내시고 새로운 한 해를 대비하여 푹 쉬셔서 가을에 재충전되어 돌아오세요. 이건 아저씨가 저에게 쓰셔야 할 말이네요. 아저씨가 여름에 뭘 하실지, 어떻게 여가를 보내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아저씨가 지내시는 환경이 전혀 그려지지 않으니까요. 골프를 치시나요? 사냥은요? 승마는요? 아니면 그냥 햇볕을 쬐며 사색에 잠기시나요? 무엇을 하시든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주디를 잊지 마시고요. 6월 10일 아저씨께. 이렇게 쓰기 힘든 편지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결심을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유럽에 보내주신다니 정말 다정하고 관대하세요. 사실 저도 잠깐 동안 들떴어요.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사양하는 것이 옳아요. 아저씨가 주시려는 학비를 거절했던 제가 단지 놀러 가려고 아저씨의 돈을 받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죠. 아저씨, 저를 너무 호사스러운 생활에 젖어들게 만들지 마세요. 사람은 가져본 적이 없던 것은 아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지면 도저히 못 견디죠. 셀리 줄리아와 함께 지내는 거 제 금욕적 정신의 크나큰 시련이에요. 걔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자기들이 원하면 무엇이든 이 세상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그것을 자기들의 빚으로 알고 갚아주는 것 같다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실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저는 세상에 외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이 저의 요구를 거부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은유의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제 말의 의미를 잘 움켜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올여름에 가정교사를 하며 자립의 발판을 닦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그놀리아 나흘 후. 바로 여기까지 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하녀가 저비도련님의 엽서를 가져왔어요. 그분도 올여름에 외국에 가신대요. 줄리안의 가족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도 제게 보호자 부인을 따라 해외여행을 가라고 권유하셨다고 말했죠. 저비도련님도 아저씨에 대해 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절한 신사분이 저를 대학에 보내주셨다는 정도로요. 종그리어 고아원 이야기 등은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저씨가 제 후견인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집안끼리 알고 지낸 친분인 줄만 아세요. 아저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몹시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어쨌든 그분도 제게 유럽에 가라고 했어요. 유럽 여행은 교육상 꼭 필요한 것이니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무렵 파리에 있으니까 때때로 보호자 부인의 눈을 피해 신기하고 이국적인 멋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도요. 아저씨, 정말 솔깃했어요.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그분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완전히 넘어갔을 거예요. 차근차근 말하면 설득당할 수 있어도 강요하면 거부하게 돼요. 그분은 제가 분별없고 어리석고 비합리적이며 공상가의 바보 천치에 고집불통인 어린애라고 했어요. 그분이 제게 퍼부은 모욕적인 형용사들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생각도 안 나네요. 또 저더러 무엇이 자신에게 이로운지 알지도 못한다며 손윗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어요. 말다툼 직전까지 갔어요. 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저는 당장 짐가방을 싸서 이곳으로 와버렸죠. 아저씨에게 쓰던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이 문제를 결정짓고 싶었거든요. 이젠 재고의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이 마무리된 거죠. 저는 클리프탑, 패터슨 부인의 별장 이름이에요. 애 짐을 풀었고 플로렌스, 작은 따님은 제 일장 명사의 격변호와 씨름하고 있어요. 고생끼나 할 게 분명해요. 보기 드문 응석바지로 자라서 공부법부터 가르쳐야 해요. 그 애는 이제껏 아이스크림 소다를 마시는 것보다 어려운 일에는 전혀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해안 절벽 한 구석의 고즈넉한 곳을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패터슨 부인이 아이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와 그 위를 항해하는 배들을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제가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외국행 배에 타고 있는 상상 때문이에요. 저는 라틴어 문법만 생각하기로 마음을 다잡아요. 보세요. 아저씨, 저는 지금 눈앞의 유혹을 완강히 외면한 채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부디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저씨 친절함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이라고 여기지도 말아주세요.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어요. 아저씨의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매우 쓸모있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시민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 될게요. 아저씨가 저 매우 쓸모있는 사람을 내가 키웠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요. 정말 기분 좋은 말이지요, 아저씨? 그런데 오해 없이 들으세요. 가끔은요, 제가 전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장래를 계획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남들과 다르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 가능성이 커요. 저는 장의사와 결혼해서 남편의 작업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걸로 끝나버릴지도 모르죠. 8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제 방 창밖으로 펼쳐진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바다 풍경이라고 해야겠지요. 사방이 온통 물과 바위뿐이니까요. 여름이 가고 있어요. 오전에는 두 돌머리 학생들에게 라틴어와 영어와 대수를 가르칩니다. 메리언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입학한다 해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플로렌스는 전혀 가망이 없고요. 하지만 그 애는 어리고 예뻐요. 예쁘면 머리야 나쁘든 말든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애들과 대화하면 지루해져요. 용케 운 좋게 비슷한 남편을 만나기를 바라야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남자들도 넘쳐나니까요. 올여름 이곳에서만 해도 벌써 몇 명 보았어요. 오후에는 해안 절벽을 따라 산책하는데 파도가 잔잔하면 수영도 한답니다. 바다 수영은 무척 쉬워요.
그동안의 수영 연습이 이렇게 빛을 발하네요. 파리에서 저비스 펜들턴 씨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내용이 짧고 간단해요.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서 아직도 화가 덜 풀리셨나 봐요. 그분이 때마쳐 돌아오면 새학기 시작 전에 록 윌로우에서 며칠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아주 상냥하고 다정하고 고분고분하게 대하면 다시 저를 좋게 보실까요? 셀리도 편지를 보냈어요. 9월에 2주쯤 놀러 오라고요. 아저씨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아직도 제 뜻대로 하기에는 좀 이른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4학년입니다. 여름 내내 일했으니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에디론텍 산도 보고 싶고 셀리도 그리워요. 셀리 오빠도 보고 싶고요. 카누 타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동기이긴 하지만 저비 도련님이 록 윌로우에 왔을 때 제가 거기 없다는 걸 보여줄래요. 그분이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음을 보여줄래요. 아저씨 외엔 그 누구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항상 그러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숲으로 출발합니다. 9월 6일 맥브라이드 야영장에서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의 편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아저씨의 지시에 따르게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2주 전에 비서분에게 일러두셔야 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벌써 닷새 전부터 여기에 와 있는걸요. 이곳의 숲은 정말 근사해요. 야영장도 날씨도 맥브라이드 가족도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래요. 저는 무척 행복하답니다. 지미가 함께 카누를 타러 가자고 부르고 있네요. 안녕히 계세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왜 저를 잠시라도 놀게 놔두지 않으세요? 여름 내내 일했으니 2주일쯤은 놀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저씨는 지독한 심술쟁이에요. 하지만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저씨가 좋아요. 10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4학년이에요. 또 학교 월간지 편집장이기도 해요. 존 그리어 고아원의 원생이 불과 4년 만에 이토록 지적인 여성이 되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미국에서는 모든 일이 정말 빨리 이루어지네요. 아저씨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비 도련님이 록 윌로우 농장으로 보낸 편지가 이곳으로 전송되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곳으로 갈 수가 없군요. 요트를 타러 오라는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시골 경치를 즐기며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줄리아가 말해줘서 제가 맥브라이드 가족과 함께 있는 줄 뻔히 알 텐데. 이런 계략은 여자애들에게나 맞는 일이에요. 남자들은 이런 걸 감쪽같이 꾸며내지 못해요. 줄리아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옷을 가방 가득 싸들고 왔어요. 무지갯빛 리버티 크레이브 천으로 만든 이브닝 가운은 천국의 천사들에게 어울릴 법한 옷이었어요. 저는 오래장만한 제 옷들이 전례 없이, 이런 말이 있나요?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양장점의 도움을 받아 패터슨 부인의 옷을 본뜬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인의 옷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줄리아가 옷가방을 열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꼭 파리에 가고 싶어요. 아저씨,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자들이 옷 가지고 유난을 떠는 게 한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분명히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남자들 탓이에요. 불필요한 장식을 경멸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의 옷을 여성들에게 장려한 어느 교수의 이야기를 아세요? 그의 부인은 순종적이어서 남편의 말대로 의복개혁을 받아들였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글쎄 그 교수는 합창단원과 눈이 맞아 달아나 버렸대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출신. 저희 층 복도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푸른색 체크무늬 깅엄 앞치마를 두르세요. 저는 갈색 앞치마를 사드리고 푸른색 앞치마는 호수 밑바닥에 쳐넣어버리고 싶어요. 그걸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아서요. 11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의 문학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어요. 아저씨께 말씀드릴지 말지 고민했는데 조금은 아저씨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냥 무언의 위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괜시리 편지로 이 이야기를 언급해서 제 상처를 다시 들추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지난 겨울 내내 저녁마다 그리고 올여름에도 돌머리 아이 둘에게 라틴어를 가르칠 때만 빼고는 내내 소설을 쓰고 또 썼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탈고해서 출판사에 보냈죠. 2달간 연락이 없길래 출판사에서 제 소설을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 속달소포로 제 원고가 되돌아왔어요. 출판사에 편지 한 통과 함께요. 대단히 친절하고 자상했지만 솔직한 편지였지요. 주소를 보고 제가 아직 대학생인 것을 알았다면서 제가 충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우선은 학업에 매진하고 졸업 후에 글을 쓰는 편이 좋겠다고 써 있었어요. 원고 검토인의 의견서도 동봉되어 있었죠. 줄거리의 개연성이 전혀 없음. 인물 묘사가 과장되고 대화도 부자연스럽고 유머는 풍부하나 고상하지 않음. 그러나 계속 열심히 쓰면 언젠가는 괜찮은 책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전달 바람. 가망이라고는 없어 보이지 아저씨? 저는 제가 미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을 작품을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요. 졸업 전에 훌륭한 소설을 써서 아저씨를 깜짝 놀라게 해드릴 계획이었어요. 이야기의 소재는 지난 크리스마스 방학 때 줄리안의 집에서 지내며 모은 것이었어요. 편집자의 지적이 맞아요. 대도시의 예절과 관습을 관찰하는데 2주는 턱없이 부족하죠. 어제 오후 산책길에 그 원고를 가지고 나갔어요. 보일러실까지 가서 작업자에게 불을 좀 써도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친절하게도 화로의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제 손으로 그 원고를 던져 넣었어요. 제 자식을 화장하는 듯한 심정이었어요. 완전히 낙담해서 잠자리에 들었죠. 결국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고 아저씨의 돈만 허비했다고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거 아세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머릿속에 새롭고 더 훌륭한 줄거리가 떠올랐지 뭐예요? 온종일 등장인물들을 구상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그 누가 저를 비관론자라고 비난할까요? 저는 하루아침에 지진으로 남편과 자식 12를 잃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릴 테니까요.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12월 14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젯밤에 진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서점에 들어가니까 점원이 신간을 가져다 주었는데 제목이 주디 에벗의 삶과 편지였어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붉은 천으로 제본된 책 표지에는 존 그리어 고아원 사진이 있고 속 표지에는 제 사진과 그 아래에 아주 진실한 당신의 주디 에벗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런데 제 묘비명을 읽으려고 마지막 장을 펼치는 순간 깼어요. 세상에, 누구랑 결혼하고 언제 죽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의 말이에요. 전지적 작가에 의해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쓰인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재밌겠죠? 단 책의 내용을 절대 까먹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고 죽는 시간까지 정확히 미리 알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용기 내서 그 책을 읽을까요? 반대로 삶에서 비록 희망과 놀라움이 없어진데도 과연 몇 명이나 그 책을 읽고 싶은 호기심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인생은 잘해봤자 단조로운 거예요. 먹고 자는 일의 연속이니까요. 그러니 매 끼니 사이사이에 예상 밖의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생은 정말 죽을 만큼 단조로울 거예요. 어이쿠, 아저씨, 잉크 얼룩이 생겼어요. 하지만 벌써 석장째라서 새 종이에 다시 쓸 수는 없어요. 올해도 생물학 강의를 듣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과목이에요. 지금은 소화기관을 배웁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고양이의 12지장 단면이 얼마나 예쁜지 아저씨도 보셔야 하는데 또 철학도 배워요. 재미는 있는데 이해가 어렵네요. 저는 배우고 있는 주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생물학이 더 좋아요. 한 방울 또 떨어졌어요. 또 한 방울. 이 펜은 눈물을 많이 흘리네요. 펜이 흘린 눈물을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저씨는 자유의지를 믿으세요? 저는 굳건하게 믿어요. 모든 행동은 동떨어진 원인들이 모여서 나타난 절대적으로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철학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도덕한 학설은 처음 들어봐요. 어떤 짓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운명론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신의 뜻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며 죽어 쓰러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앉아있겠지요. 저는 제 자유의지와 성취 능력을 굳게 믿고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지요. 제가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새 소설을 4장이나 완성했고 5장도 초하는 구상해 놓았거든요. 이번 편지는 퍽 심도 깊은 내용이 돼버렸네요. 머리 아프시죠? 이만 줄이고 퍼지나 만들어야겠어요. 한 조각 보내드릴 수 없어서 아쉬워요. 이번에는 진짜 크림과 버터도 3덩이나 넣어 만들 거거든요.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추신, 체육 시간에 멋진 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제법 그럴듯한 발레단 같아 보이지 않나요? 맨 끝에서 우아하게 피루에트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진짜예요. 피루에트, 한 발을 축으로 하여 몸을 팽이처럼 회전시키는 발레 동작이다. 12월 26일 친애하고 치리하는 아저씨께 아저씨,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여자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17가지나 보내시다니요. 전 사회주의자라고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갑부로 만들기라도 할 작정이세요? 아저씨와 제가 티격태격 말다툼을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어요. 아저씨 선물을 되돌려 보내려면 집마차라도 빌려야 할 지경이에요. 제가 보낸 넥타이가 너무 흐느적거려서 죄송해요. 직접 뜬 거라서 그래요. 안쪽을 보고 짐작하셨겠지만요. 추운 날에만 매시돼 단추를 끝까지 잠그시면 괜찮을 거예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고마워요.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다감한 분이세요. 가장 어리석은 분이기도 하고요. 주디 올림. 추신, 맥브라이든의 별장에서 가져온 네잎 클로버를 보내드려요. 새해에 행운을 가져올 거예요. 1월 9일. 아저씨,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곳에 끔찍하게 가난한 가족이 있거든요. 부모와 네 아이가 살고 있고 위로 2 아들은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간 후 한 푼도 보내오질 않아요. 아버지는 유리공장에서 일하다가 폐결핵에 걸려 유리공장 일이 건강에 몹시 나빠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많지 않던 저축이 병원비로 다 나갔고 24살 큰딸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떠맡았어요. 큰딸은 일당 1달러 50센트짜리 재봉일을 하고 그것도 일이 있는 날만요. 밤에도 식탁보에 수놓는 일을 해요. 어머니는 허약한 데다가 무능력해서 종교에만 의지해요. 딸이 과로와 책임과 걱정으로 죽을 지경인데 어머니라는 사람은 체념한 듯 2 손을 모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요. 큰딸은 겨울을 어떻게 날지 막막하대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100달러만 있으면 석탄도 사고 새 동생의 학교에 신고 갈 신발도 사고 남은 돈으로 며칠은 일이 없어도 굶지 않을 수 있고요. 아저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세요. 100달러쯤 여유가 없으실까요? 큰딸은 예전에 저보다 더 도움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큰딸만 아니면 부탁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야 전혀 안타깝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의지가 약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하늘을 향해 눈알만 굴리면서 이게 다 신의 뜻이야 하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요. 겸손이든 체념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건 그저 무기력한 타성에 불과해요. 저는 좀 더 투쟁적인 종교가 좋아요. 철학 수업은 가장 난해한 부분에 접어들었어요. 쇼펜하우의 사상을 죄다 내일 하루에 배울 예정이에요. 교수님은 우리가 다른 과목들도 배우고 있음을 까맣게 잊으신 듯해요. 괴상한 노인이세요. 머리는 구름 속에 처박고 생각에 빠져 이리저리 걷다가 때때로 딱딱한 땅을 밟고 현실로 돌아오면 얼떨떨하게 눈만 깜빡깜빡하시죠. 강히 재치 있는 말을 섞어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웃음이 나지 않는 농담이에요. 그분은 수업이 없을 때면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고민하신대요. 바느질하는 큰딸은 그런 고민은 하지 않겠죠.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초의 의심도 없을 테니까요. 새로 쓴 제 소설이 어디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있어요. 아무리 봐도 형편없는 작품이라서요. 제 작품을 사랑하는 저조차도 그걸 알 정도니
비판적인 대중의 평가야 오죽하겠어요. 며칠 뒤, 아저씨, 아파서 침대에 누운 채로 편지를 씁니다. 편도선이 부어올라 이틀 내내 누워 있었어요. 뜨거운 우유만 겨우 삼킬 수 있을 정도예요. 의사가 궁금하다는 듯 말했어요. 학생 부모님은 학생이 어릴 때 왜 편도선 수술을 안 해주셨을까? 그야 저도 모르지만 부모님이 절 생각이나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다음 날 아침, 봉투를 봉하기 전에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우중충한 인생관을 피력했을까요? 제가 젊고 행복하고 생기가 넘친다고 서둘러 바로잡습니다. 아저씨도 그러시리라 믿어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정신이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지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 아저씨가 백발이라도 여전히 소년이실 수 있어요.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1월 12일 친애하는 자선가님께 아저씨가 가난한 가족에게 보낸 수표가 어제 도착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점심을 먹자마자 체육 시간도 빼먹고 곧장 그 집으로 갔어요. 아저씨도 큰딸의 얼굴을 보셨어야 했는데 너무나 놀라고 행복하고 안도한 나머지 훨씬 젊어 보이지 않겠어요? 하긴 이제 겨우 24인데 말이에요. 정말 안 됐지요? 큰딸이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2달치 일감도 얻었거든요. 결혼을 앞둔 손님이 혼수옷까지 일체를 맡겼대요. 좋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종이가 100달러인 걸 알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외쳤어요. 제가 말했죠.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키다리 아저씨, 물론 스미스 씨라고 말했죠. 가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아저씨, 어쨌든 좋으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아저씨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시리라 믿어요. 만년쯤은 연옥에 안 가셔도 될 거예요. 대단히 감사드리는 주디 에버드 올림. 2월 15일 위대하신 폐하께 아뢰옵니다. 오늘 아침 소시는 차가운 칠면조 파이와 거위고기를 먹고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중국 차 한 잔을 주문했사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저씨.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 세뮤얼 피프스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영국의 역사와 관련하여 피프스의 글을 원본으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리와 줄리아와 저는 요즘 1660년대의 언어로 대화를 나눈답니다. 이렇게요. 소생은 체링크로스에 당도하여 해리슨 소령이 교수형에 처해져 내장이 나오고 사지가 찢겨나가는 것을 보았도다. 그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보다 밝은 낯빛을 보였도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전날 홍반열로 오라비를 잃고 연염한 상복을 입고 있는 귀부인과 석반을 함께했도다. 여흥을 다시 시작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요? 피프스의 친구는 오래되어 부패한 식량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팔아서 국왕이 진 빚을 갚도록 하는 교활한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해요. 개혁가인 아저씨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믿어요. 세뮤얼은 여자들만큼이나 옷에 관심이 많았대요. 옷값을 아내의 5배나 쓸 만큼요. 그때가 남편들의 황금기였나 봐요. 이런 도입부는 가슴 찡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정말 정직했어요. 오늘 금단추가 달린 멋진 캡린 망토가 집에 도착했는데 아주 비싸다. 내가 그 돈을 지불할 수 있기를 신께 기도드린다. 피프스 이야기만 늘어놓는 걸 용서하세요. 그에 관한 특별한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회에서 10시 소등 규칙을 폐지했어요. 원하면 밤새도록 불을 켜놔도 괜찮아요. 다른 학생을 방해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 떠들썩하게 놀지는 못해요. 그 결과 인간 본성에 관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든지 밤에 깨 있을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젠 9시 정각만 되며 꾸벅꾸벅 졸고 9시 반이면 팬이 정신을 잃고 무릎 위로 곤두박질 쳐요. 지금이 9시 반이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일요일, 방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오늘은 조지아에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성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빈약하고 무미건조한 설교가 아닐 수 없도다. 피프스의 말투가 또 나오네요. 미국의 어느 지역 출신이든 캐나다에서 왔든 무슨 종파든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같이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왜 목사님들은 남학교로 가서 남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머리를 쓰느라 남성적인 본성을 망가뜨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진 않는 거죠? 오늘 날씨가 멋져요. 춥고 쌀쌀하고 쾌청해요. 식사가 끝나는 대로 셀리와 줄리아와 마티킹과 엘리너 프렛, 제 친구들인데 아저씨는 모르실 거예요. 과 저는 짧은 치마를 입고 들판을 가로질러 크리스털 스프링 농장으로 가서 저녁으로 닭튀김과 와플을 먹고 크리스털 스프링 씨에게 학교까지 집마차로 데려다 달라고 할 거예요. 학교에는 7시까지는 돌아와야 하지만 오늘은 좀 늦춰서 8시까지 들어오려고 해요. 안녕히 계세요, 친절한 아저씨. 아저씨의 가장 충직하고 충실하고 성실하며 순종하는 종이 된 것을 만극한 광영으로 생각하는 주디 에버돌림. 3월 5일 친애하는 후원재단 이사님께 내일은 이달의 첫 수요일이에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는 무척 고된 날이지요. 오후 5시에 이사님들이 원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집으로 돌아가면 모두들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요? 혹시 아저씨는 개인적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뚱뚱한 이사님들만 기억나거든요. 고아원 사람들에게 부디 제 사랑을 전해주세요. 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말이에요. 4학년이라는 아늑한 세월을 지나 되돌아보니 조금은 그립습니다. 갓 대학에 왔을 때는 남들은 다 누린 평범한 유년 시절을 저 혼자만 강탈당한 것 같아 몹시 분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아원 생활을 했기에 한 걸음 물러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게는 풍족하게 자란 사람들에겐 부족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제 주위엔 자신이 행복한지도 모르는 친구들, 예를 들면 줄리아, 많이 있어요. 행복에 젖어 있다 보니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둔해진 거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 매 순간순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계속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작정이에요. 힘든 일 따위는 그게 충실할지라도 흥미로운 경험으로 여기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내 머리 위 하늘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나는 운명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 그렇지만 아저씨, 존 그리어 고아원에 대한 이런 새로운 감정을 너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제게 아이가 5이 때도 루소처럼 아이들을 천진하게 키우겠다는 핑계로 자식을 고아원 계단에 버리고 오진 않을 테니까요. 리페드 원장님께 제 애정어린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 말은 진심이에요. 사랑을 전해달라고 한다면 좀 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전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록 윌로우에서 4월 4일. 아저씨, 이 편지의 소인을 보셨나요? 록 윌로우가 셀리와 저의 존재로 환해졌답니다. 열흘간의 부활절 연휴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 조용한 곳에서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퍼거슨 기숙사에서는 단 한 끼도 더 먹기 싫을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400여 명의 여학생들과 한 방에서 밥을 먹으면 입에 손나팔을 대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며 식당 맞은편에 앉은 친구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할 만큼 시끄러워요. 정말이에요. 셀리와 저는 언덕을 오르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엔 스카이힐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언젠가 저비도련님과 제가 저녁을 만들어 먹었던 곳이에요. 벌써 2년 전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불을 피웠던 바위엔 여전히 연기로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어요. 장소가 사람과 연관되어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건 참 신기하네요. 그곳에 머문 2분 동안 저비도련님이 곁에 없다는 쓸쓸함을 진하게 느꼈어요. 아저씨, 제가 요즘 뭘 하고 있을까요? 절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글을 쓰고 있어요. 3주 전부터 단숨에 쭉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드디어 비결을 깨달았거든요.
저비도련님과 그 편집장의 말이 맞았어요. 자기가 잘 아는 것을 쓸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글이 된다는 거요. 이번에야말로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남김없이 쓰고 있어요. 작품의 배경이 짐작되세요? 맞아요. 종그리어 고아원. 이번엔 제법 괜찮은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아저씨. 매일 일어나던 소소한 일들을 쓰니까요. 저는 이제 사실주의 작가가 되었어요. 낭만주의는 버렸어요. 하지만 언젠가 몸으로 가득한 저만의 미래가 열리면 다시 낭만주의자로 돌아갈 거예요. 이번 소설은 꼭 완성해서 출판도 할 거예요. 그렇게 될지 아닐지 두고 보세요.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고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엔 해낼 수 있답니다. 저는 무려 4년이나 아저씨의 편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두운에 맞춘 느낌이랄까요?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추신. 농장 소식을 전해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주 슬픈 소식이에요.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이건 건너뛰세요. 늙은 그로버가 죽었어요. 가엾게도 너무 늙어서 여물도 못 씹었기 때문에 총을 쏘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지난주엔 닭 9마리가 족제비인지 스컹크인지 들쥐인지에게 물려 죽었어요. 암소 1마리가 아파서 본일이 그 사거리에서 수의사를 불러왔어요. 에머사이가 곁에서 아마씨유와 위스키를 먹이느라 밤을 꼬박 새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엾은 암소가 아마씨유밖에 못 먹었을 거라고 짐작해요. 까칠한 톰이 삼색 얼룩고양이가 사라졌어요. 다들 덫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걱정거리가 참 많기도 해요. 5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이 편지는 무척 짧을 거예요. 펜만 봐도 어깨가 아프거든요. 하루 종일 강의 내용을 받아 적고 밤마다 불후의 명작을 집필하느라 글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3주 후 수요일이 졸업식이에요. 그땐 아저씨도 저를 만나러 오시겠죠? 안 오시면 아저씨를 미워할 거예요. 줄리아는 가족인 저비도련님을 초대했고 셀리도 가족인 지미 맥브라이드를 초대했는데 저요? 아저씨와 리펫 원장님뿐인데 원장님을 초대하기 싫단 말이에요. 제발 와주세요. 사랑을 담아 손에 쥐가 난 아저씨의 주디 올림. 록 윌로우에서 6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드디어 학업을 마쳤어요. 졸업장을 제일 좋은 옷 2벌과 함께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넣어두었어요. 졸업식은 중요한 순간에 소나기가 몇 번 쏟아진 것만 빼곤 여느 해와 비슷했대요. 장미 꽃다발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뻤어요. 저비도련님과 지미도 장미꽃을 주었지만 그것들은 욕조에 넣어두고 아저씨가 주신 꽃다발을 안고 졸업 행진을 했답니다. 지금 록 윌로우에 있어요. 여름을 보내러 왔는데 영원히 머물까 싶어요. 하숙비도 싸고 주위 환경도 조용해서 글쓰기에 좋아요. 치열하게 글쓰는 작가가 뭘 더 바라겠어요. 요즘 소설 집필에 매진하고 있답니다. 깨어있는 매 순간 소설을 생각하고 밤에는 그 꿈을 꿔요. 평화롭고 조용하고 집필할 충분한 시간만 중간중간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요. 바랄 뿐이에요. 저비도련님은 8월에 한 주 정도 여기서 지낼 거고 지미 맥브라이드도 가끔 들를 거라고 했어요. 지미는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시골 각지 은행을 돌며 증권을 팔고 있어요. 사거리의 전국 농업인 은행에 다녀오는 길에 저를 보러 오겠대요. 이 정도면 록 윌로우에서도 사교 생활이 영 없지는 않죠. 아저씨가 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셨으면 하고 바라지만 이젠 그것이 전혀 가망 없는 일인 줄 알아요. 졸업식 날 저는 아저씨를 제 마음에서 도려내어 영원히 지웠습니다. 주디 에벗 올림. 7월 24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일하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아저씨는 일을 안 하시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특히 더 즐겁지요. 올여름 저는 펜이 나갈 수 있는 최고 속도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제 생활에 불만이 딱 하나 있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답고 중요하고 즐거운 생각들을 다 글로 담을 수 있을 만큼 하루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막 2번째 원고 수정을 마쳤어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3번째로 다듬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제 글 중에서 가장 근사한 작품이에요. 정말이에요. 글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른 글을 쓰고 싶어서 옷 입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요. 쓰고 또 쓰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양치기계인 콜린과 함께 들판을 뛰놀며 이튿날 쓸 새로운 소재를 얻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설은 처음일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저씨? 정말 아니에요. 다만 지금 몹시 열정에 불타고 있어서 그래요. 시간이 좀 흐르면 냉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콧방귀를 낄지도 몰라요. 아니,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된 소설을 썼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 5월 에머사이어와 캐리가 결혼한 건 말씀 안 드렸죠? 어쩐지 결혼 후에 둘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요. 전에는 에머사이가 진흙탕을 걷고 마루에 재를 떨어뜨려도 웃던 캐리가 잔소리를 어찌나 해대는지요. 더 이상 머리도 예쁘게 말지 않아요. 또 자상하게 양탄자를 털고 장작을 옮겨주던 에머사이도 이젠 투덜대요. 진홍색이나 보라색이던 넥타이도 맨 우중충한 검정이나 갈색만 메고요. 전 절대 결혼하지 않겠어요. 결혼은 뭐든지 나쁘게 만드는 과정인 게 틀림없어요. 농장 소식은 별다른 게 없어요. 가축들은 모두 최고로 건강해요. 돼지들은 유난히 살찌고 젖소들도 느긋하고 암탉들도 달걀을 쑥쑥 낳고 있어요. 양계에 관심 있으세요? 암탉 한 마리가 1년에 달걀을 200개나 낳는 방법이라는 소책자를 권합니다. 내년 봄에는 저도 부화기를 써서 연계를 키워볼 거예요. 록 윌로우의 아이에 눌러앉을까 해요. 앤서니 트롤럽의 어머니처럼 114편의 소설을 쓸 때까지 여기 머무를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면 필생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은퇴해서 여행을 다니는 거죠. 지난 일요일에 지미가 왔어요. 저녁으로 닭튀김과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지미가 둘 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지미를 만나서 몹시 반가웠어요. 잠시 잊었던 저 바깥의 넓은 세상을 일깨워줬거든요. 지미는 증권 판매에 애를 먹고 있어요. 사거리의 전국 농업인 은행이 이자가 6, 7%밖에 안 되는데도 증권을 사주지 않는데요. 제 생각에 아마 지미는 결국엔 우스터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공장 일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고 남을 쉽게 믿고 친절해서 금융업자로 성공하기엔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이미 안정된 작업복 공장의 지배인 자리는 꽤 어울릴 듯해요. 지금이야 지미가 작업복 따위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요. 글을 하도 쓰는 통에 손에 쥐가 난 사람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해 주세요. 저는 여전히 우리 아저씨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행복하답니다. 주변 경치가 온통 아름답고 먹을 것이 많고 기둥이 4개 달린 아늑한 침대에 새 원고지도 쌓여있고 잉크도 가득한 지금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출신. 우체부가 새로운 소식들을 가져왔어요. 저비도련님이 다음 주 금요일에 와서 한 주 동안 머물 거래요. 정말 즐거운 일이지만 가엾게도 제 소설이 순환을 당하겠죠. 저비도련님이 여간 까다로운 분이 아니니까요. 8월 27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지금 어디 계세요? 아저씨가 어느 곳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독한 날씨에 뉴욕에는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느 산꼭대기에서 스위스 말고 가까운 곳에서요. 눈을 보며 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꼭 제 생각을 해주세요. 전 지금 너무나 외로워서 누가 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슬픔에 잠길 때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록 윌로우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겠어요. 다른 곳으로 떠날까 해요. 셀리가 올겨울 보스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할 거라는데 셀리를 따라갈까요? 둘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셀리가 복지 업무를 하는 동안 저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곳은 대화 상대라곤 샘플 부부와 캐리와 에머 사이밖에 없어서 저녁이 무척 지루해요. 아파트를 얻겠다고 하면 아저씨가 못마땅해 하실 거란 짐작이 가요. 아마 아저씨 비서가 이런 편지를 가져오겠죠. 제루샤 앨번 양께. 아가씨, 스미스 씨께서 아가씨가 계속 록 윌로우에 머무르길 바라십니다. 친애하는 엘머 H. 그릭스. 전 아저씨 비서가 싫어요. 엘머 H. 그릭스라는 이름의 남자에게는 단연코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저씨, 저는 꼭 보스턴에 가야 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극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사일로 속으로 몸을 던질지도 몰라요. 이런, 정말 덥네요. 풀은 바싹 타들어가고 시냇물은 마르고 길에는 먼지가 풀풀 날려요. 몇 주째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 편지를 보면 제가 공수병이라도 걸린 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만 가족이 필요할 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저씨. 아저씨를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디 올림. 록 윌로우에서 9월 19일 아저씨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조언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아저씨의 조언이 필요해요. 저를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편지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저씨의 비서가 편지를 열어볼지도 모르고요. 주디 올림. 추신. 지금 몹시 불행해요. 록 윌로우에서 10월 3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친필 편지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손을 많이 떠셨더군요. 그동안 편찮으셨다니 마음이 아파요. 진작 알았더라면 제 개인적인 일로 아저씨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 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편지로 쓰기엔 조금 복잡하고 아주 사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이 편지는 읽고 나서 불태워주세요. 그렇지만 우선 $1000 수표를 동봉합니다. 제가 아저씨께 수표를 보내다니 우스운 일이 다 있죠.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제 소설이 팔렸어요, 아저씨. 7회에 걸쳐 연재된 후에 책으로 묶여 출간될 거래요. 제가 몹시 기뻐서 날뛰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조금도 감흥이 없어요. 물론 아저씨께 돈을 갚기 시작한 점은 기뻐요. 아직도 $2000 넘게 남았지만 몇 번에 걸쳐서 드릴 거예요. 아저씨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 제발 수표를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단지 돈이 아닌 크나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는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보답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할게요. 아저씨, 제가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아저씨께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진 건 아저씨도 아실 거예요. 아저씨는 제 가족 전부를 합한 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저씨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더 특별한 감정을 가졌다고 말씀드려도 기분 상하지 않으실 거죠?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편지가 저비도련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진 지 꽤 오래됐으니까요. 그간 제 편지를 통해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는지 아저씨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매사에 생각이 같아요. 그분 생각이 제 생각을 맞추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대체로 그분은 옳아요. 저보다 14년이나 먼저 인생을 시작했으니 그래야 마땅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분은 덩치만 큰 아이 같을 때도 있어서 보살핌이 필요해요. 비가 오는데도 도무지 비옷 입을 생각을 않죠. 그분과 저는 언제나 같은 것을 재미있어 해요. 두 사람의 유머 감각이 정반대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 괴리감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말이죠. 그분은 평상시 그대로인데 전 그분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요. 온 세상이 텅 빈 듯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달빛이 미워져요. 달빛은 이토록 아름다운데 그분이 곁에 없어 함께 볼 수 없으니까요. 아저씨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아니라면 제가 뭐라 설명해도 모르실 테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의 제 마음이에요. 그런 제가 그분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비참한 심정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분은 제가 지미 맥브라이드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오해를 안고 떠나버렸어요. 지미와 결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지미는 어른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거든요. 하지만 저비도련님과 저는 지독한 오해의 늪에 빠지는 바람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제가 그분을 떠나보낸 건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건 제가 견딜 수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그분같이 훌륭한 가문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도 염치 없는 짓 같고요. 그분께 한 번도 고아원에 대해 말하지 않은 건 제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말하기 싫어서였어요.
겁에 질렸던 건지도 몰라요. 그분의 가문은 자긍심이 높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아저씨께 책임감도 들었어요. 작가가 되려고 교육을 받았으면 최소한 작가가 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학비를 실컷 지원받고서는 결혼으로 배운 걸 써먹지 않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은 기분이 들어요. 또 만일 결혼을 하더라도 작가 생활은 계속할 수 있어요. 결혼과 작가 생활은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그 문제를 오래 고심해왔어요. 물론 저비도련님은 사회주의자니 인습에 얽매이는 분은 아니에요. 어쩌면 가난한 사람과의 결혼에 다른 남자들처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두 사람의 마음이 같고 함께 있으면 늘 행복하고 떨어져 있으면 외롭다는 건 아마도 이 세상에서 둘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냉정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저씨도 좋은 가문의 사람이실 테니 인정에 휩싸이지 말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판단해 주세요. 아저씨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야 했는지 아시겠지요? 저비도련님을 찾아가서 문제는 지미가 아니라 좋은 그리어 고아원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친 일이겠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차라리 남은 생을 비참하게 사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요. 2달이 지나도록 그분 소식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간신히 추스렀다고 생각했는데 줄리아의 편지가 다시 마음을 온통 휘저어 놓았죠. 줄리아는 대수롭지 않게 저비삼촌이 캐나다에 사냥을 갔다가 폭풍우를 만나 밤새 비를 맞고 폐렴에 걸려 내내 앓고 있다라고 적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분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상심해 있었거든요. 그분도 몹시 슬퍼하고 있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주디 올림. 10월 6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찾아뵐게요. 물론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뉴욕에 3번이나 가봤고 저도 어린애가 아닌걸요. 아저씨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오랫동안 아저씨를 마음으로만 그렸기 때문에 아저씨가 뼈와 살로 만들어진 진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아저씨, 건강도 좋지 않으실 텐데 저까지 염려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가을비는 몹시 축축해요. 애정을 담아 주디 올림. 추신, 방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 댁에 집사님이 있나요? 전 집사님이 무서워요. 문을 열어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분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스미스 씨를 찾아왔다고 하면 될까요? 목요일 아침, 사랑하는 나의 저비도련님이자 키다리 아저씨인 펜들턴 스미스 씨께. 어젯밤엔 잘 주무셨나요? 저는 아니에요.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놀라고 흥분하고 당황해서 그리고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거든요. 다시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을 것만 같아요. 그래도 당신만은 잘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얼른 나와서 저를 만나러 오실 수 있으니까요. 아, 당신이 그렇게 아팠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워요. 어제 의사선생님이 저를 택시에 태워주며 지난 사흘간 당신이 가망이 없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세상에.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제가 있는 세상을 비추는 빛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아주 먼 훗날 우리 둘 중 하나가 먼저 떠나는 날이 오겠지만 적어도 그때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온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테지요. 당신의 기운을 북돋워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기운을 내야겠네요. 상상도 못한 행복이 찾아왔지만 또 그만큼 생각도 많아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음이 그늘해집니다. 그동안 전 잃으면 아쉬울 만큼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근심 걱정 없이 태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남은 인생 동안 크나큰 걱정을 안고 살게 되었어요. 당신이 곁에 없을 때마다 자동차가 당신을 덮치지는 않을까? 간판이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진 않을까? 나쁜 벌레가 꿈틀대다 당신 입속으로 들어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겠죠. 제 마음의 평화는 영영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차피 지루한 평온함 따위는 바라지 않아요. 부디 얼른 나으세요. 얼른요 얼른. 당신을 손댈 만큼 가까이 두고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한 30분은 어찌나 짧던지 꿈이 아니었을까 두려워요.
제가 당신의 가족이라도 된다면 아주 먼 사돈의 팔촌 정도만 됐어도 날마다 가서 책을 읽어드리고 베개도 매만져드리고 당신 이마에 잔주름 두 줄도 펴드리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미소가 다시 입가에 떠오르게 해드렸을 텐데요. 하지만 다시 기운이 나셨죠? 어제 제가 돌아오기 직전에 당신은 그렇게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훌륭한 간호사라고 했어요. 당신이 10살은 더 젊어 보인다고요.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날마다 10살씩 젊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제가 11살처럼 보여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실 건가요? 어제는 제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날이었어요. 99살까지 산다 해도 어제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할 거예요. 새벽에 록 윌로우를 떠났던 여자아이가 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던 날을요. 샘플 부인이 새벽 4시 반에 저를 깨웠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든 생각은 드디어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였어요. 부엌에서 촛불을 켜고 아침을 먹고 화려하게 물든 10월의 거리로 나가 기차역까지 8km를 달려갔죠. 도중에 태양이 떠올랐어요. 단풍나무와 말채나무는 불타듯 울긋불긋했고 돌담과 옥수수밭은 서리로 뒤덮여 반짝였어요. 맑고 산뜻한 공기에 묘한 기대감이 떠돌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선로가 넌 키다리 아저씨를 만날 거야 라고 노래하는 듯해서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아저씨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디선가 아저씨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느낌도, 돌아오기 전에 뉴욕에서 그분도 꼭 만날 거라는 기분도 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메디슨가의 집에 이르자 집이 엄청나게 크고 으리으리해서 도무지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용기를 내보려고 근처를 한 바퀴 돌았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뭐예요. 집사님이 매우 친절하고 자상해서 단박에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에번 양이시죠? 하고 물으셔서 네 하고 대답했어요. 스미스 씨를 만나러 왔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분은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죠. 어둡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의 공간이었어요. 저는 커다란 의자 끝에 앉아 혼잣말을 되풀이했어요. 드디어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드디어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이윽고 집사님이 돌아와서 서재로 안내했어요. 저는 너무 떨려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어요. 서재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집사님이 저를 돌아보며 속삭였어요. 주인님은 몹시 편찮으십니다. 아가씨, 의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했을 정도로요. 그러니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주인님 상태가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 말 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었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사님이 방문을 두드렸죠. 에번 양이 오셨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서자 뒤에서 집사님이 방문을 닫았어요. 밝은 복도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더니 잠깐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뒤 벽난로 앞에 놓인 커다란 안락의자와 반짝거리는 탁자 곁에 놓인 작은 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베개를 받치고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큰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그 사람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를 짚고 간신히 선 채로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저는 그 사람이 당신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바라보면서도 영문을 몰랐죠. 그저 키다리 아저씨가 저를 놀라게 해주거나 당신과 만나게 해주려고 당신을 부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신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주디 양,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걸 정말 몰랐나요? 그 순간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 전 정말 바보예요. 좀 똑똑했더라면 눈치챌 수 있는 일들이 숱하게 많았는데. 전 명탐정은 못 되겠죠, 아저씨? 아니, 접이?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요? 접이라고 부르기엔 예의가 없는 것 같고 당신에게 무리하긴 싫거든요. 의사가 와서 방을 나서기 전까지 30분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거의 넋이 나가서 기차역에서 세인트 루이스행 기차를 탈 뻔했다니까요. 당신도 얼떨떨하기 마찬가지였나 봐요. 제게 차를 권하는 것도 잊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우린 정말 행복했죠. 록 윌로우로 돌아오는 어두운 길에 별이 어찌나 밝게 빛나던지요.
오늘 아침 콜린을 데리고 당신과 함께했던 곳을 모두 돌아봤어요. 당신이 내게 했던 말과 그때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따라 숲은 청동빛으로 반짝이고 공기는 시리도록 맑아요. 언덕을 오르기 딱 좋은 날씨예요. 당신이 이곳에 와서 저와 함께 언덕을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워요, 저비. 하지만 정말 행복한 그리움이네요. 우린 곧 함께 할 테니까요. 멀리서 마음으로만 서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린 진정 서로의 사랑이 되었어요. 제가 드디어 누군가의 사랑이 되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가슴이 설레요. 앞으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영원한 당신의 주디. 추신. 이것은 제가 난생 처음으로 쓴 연애 편지예요. 제가 연애 편지를 쓸 줄 안다니 우습지 않나요?